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국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읽기 이국봉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 오시는 사이에 저희가 다뤄야 될 현안이 굉장히 이제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일도 많이 생겼고요. 맞습니다. 이슈도 굉장히 많은데, 네. 참 그때마다 이제 박사님의 해안을 듣고 싶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또, 할 게 많은 만큼 또 부지런히 달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네.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제 준비한 건 이제 크게 네. 두 가지 부분인데요. 일단 3월 9일 날 우리 20대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네. 새로운 대통령 당선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등장하시고 네.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걸 기준점으로 삼고요. 네.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네. 국제 질서에 대해서 네. 우리 새 정부가 어떠한 외교 정책, 스탠스, 네.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가. 네.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네.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예의주시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가. 한국의 신정부 출범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너무나 대해서. 좀 중요한 얘기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 전쟁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국내 이슈가 아니라 이제 어떤 예. 시장의 모든 이슈를 이제 빨아든 블랙홀 같은 게 바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인데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이 뭐 좀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물론 저희가 어떤 입장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어떤 전쟁의 판세 속에서 오히려 지금 뭐 이 러시아와 중국이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 뭐라 그럴까요? 깐부 관계다 보니까 이게 또 미국과도 연결되면서 전 큰 판이 뭐 맞습니다. 세계 뭐 3차 대전이 아니냐 뭐 이럴 정도로 예. 우려를 많이 하고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또 그 가운데 또 중국의 어떤 스탠스 굉장히 또 어렵고 또 궁금한 부분이고요. 저 CEC에서 전명석 소장님이랑도 다룬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언론에서 또 뭐 황구시보의 성격상 혹은 또 인민일보 성격상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다루고 우리는 또 이 안에서 어떠한 자세를 또 취해야 되는지 또 이게 그냥 저희 자세 취하는 게 아니라 또 참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이제 각국의 입장들을 맞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세한 부분은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크게 보면 일단 두 가지 부분을 일단 좀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이제 아시다시피 바이든 정부 들어서 동맹 국가의 외교들을 굉장히 강화하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네.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다. 네, 뭐 바이든 하면 다자외교로 맞습니다. 밀고 갔었고요. 중국 압박한 수단으로 코드를 비롯해서.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새 정부가 등장했을 때 네. 그런 미국이 추진하는 그런 전략들은 사실 글로벌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것은 이제 한반도에서의 그 주한 미군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었는데 남북 문제에 집중을 했었다. 남북 문제에 네. 좀 더 집중했었고 네.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의 어떤 동맹 강화를 했는데 향후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에 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러시아하고 중국 관계가 이제 깐부다 이제 네.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친한 걸 다 알아요. 몰래 친한 것도 아니고 너무 대놓고 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라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거에 상응되는 것이 이제 대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런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같이 개입을 한다?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또 중국은 이걸 대해서 어떻게 보고 또 다음 또 조치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아마 우리와 관련돼서는 생각해 볼 과제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떤 기사를 먼저 살펴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준비한 건요. 아무래도 이제 그 3월 19일 날이죠. 네. 3월 18일 날 이제 밤에 새벽에 12시인데요. 시진핑하고 미국의 이제 바이든 영상 통화한 거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영상 통화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중미 관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는가.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이제 줄을 쳐놨는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면 역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통화 내용에서 다뤘다는 거고. 대화 문제가 여기서 나왔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 체제의 어떤 전복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원치 않고 동맹 국가의 어떤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지 않겠다. 네. 그다음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충돌이 발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 앞으로 중국과의 어떤 더 밀접한 소통, 그런 것들 협력을 강화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바이든이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한 거고요. 그러면 맞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 반응이 어땠나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얘기한 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네. 더 이상 이제 지금보다 더 이상 더 진행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암묵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뭐냐면은 이제 중국도 지금같이 벌어진 상태에 대해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나토가 이제 동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 나토하고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도 간에 긴밀한 어떤 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그런 이 상황의 예. 핵심 주체는 너희들이고 내가 아닌데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어떤 네.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재를 통한 이제 문제 접근 방법이 네. 글로벌 차원에서 제재를 통한 그 접근 방법이 경제, 무역이라든지 금융,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너무 심하게 갈 경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대국이 네. 좀 이제 서로 간에 서로 그 협력을 통해서 뭔가 좀 그 광콩이라고 하는데 통제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좀 조율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중국은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뭐 기대하는 부분은 예. 중국 입장에서 예. 또 뭐 제가 알기로는 네. 현 상황을 원치 달갑지 않게 생각할 텐데 많은 비용도 경제적으로 일단은 타격이 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연루되는 부분을 원치 않을 거고 뭐 러시아의 관계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미국이 이런 제스처를 취할 때 중국이 그러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좀 없었나요? 그러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이제 왜냐면 자기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 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적인 그런 물자를 지원해 주는 정도. 그 다음에 최대한 이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스탠스를 좀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중국 암묵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한테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 니네들 어떻게 속내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 니네는 어려울 때만 나를 찾냐. 크게 긁더니 그런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제 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이제 그 자료를 보면요. 이제 우크라이나 총리가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네. 5천억 달러를 초과했다. 네. 이게 3월 16일 날 폴란드하고 그다음에 체코, 슬로베니아를 이제 삼국 총리 간의 어떤 그 연합 그 신문 그 기자 브리핑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전쟁의 경제 손실로 이게 초보적인 그 계산만 해도 일단은 5천억 달러를 넘는 직접적인 손실을 지금 받고 있다. 네. 결국은 1월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 또 보고 있는 건 이게 과연 경제적으로 얼만큼 손실이 벌어지고 있는가. 5천억 달러가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손실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 매체에서도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을 또 어떻게 보는가 네. 중요한데 여기 이 제목을 보면 그 여론조사에서 좀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대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미군이 만약에 사태 대만을 방어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 자체가 이제 네. 믿질 않는다. 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충돌이 폭발한 이후에 미국이 처음서부터 얘기했던 거 이제 대만을 갖다가 이제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갖다 계속해서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다는 건 뭐냐면 병력을 투입해서라도 지켜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 한 모습들이 대만 사람들한테 점점 더 이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실제로 병력을 투입해서 이걸 지원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한 신문에서 15일자 보도에 의하면 대만 국제전략학회하고 대만 국제연구학회에서 이제 여론조사한 건데, 그게 이제 미국이 양안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출병을 통해서 대만을 협조하겠다는 거는 42.7%.
근데 이제 47.3%는 그렇게 도와주지 않을 거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전과는 이 우크라이나 충돌, 전쟁 발생 이전과 이후가 좀 대만인들 사이에서 미군에 대한 그런 입장이나 좀 생각이 좀 변화가 생겼다.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뭐냐면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 이후에 국제 질서가 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 좀 보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 할인가를 적용받아서 석유를 구매하겠다. 아, 그럼 러시아 편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16일자 이제 보도에 보면은 인도가 최근에 네. 그 러시아하고 하나 협의를 했는데 할인된 구매 가격으로 러시아로부터 수입 300만 톤의 석유를 갖다가 수입하겠다. 네. 이것은 이제 약 40만 톤의 석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 두 명의 이제 인도 관원들이 얘기하기를 올해 5월 달에 네. 이걸 이제 결제할 거다라고 하고요. 인도는 같은 미래 더욱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받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을 때 그 그러니까 쉘이라는 이제 기업이 러시아 원유를 들여온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거 구매자를 못 찾아서 떠도는 러시아 원유를 들여온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 기름에서 피냄새가 나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 그리고 이 쉘은 거기 나오는 수익은 전부 기부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을 받았는데, 즉 지금 유가가 뭐 배럴당 130달러까지 돌파했던 적도 있었고, 근데 러시아라는 원유가 세계 3대 원유국 그 생산국인데도 그거를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그 유가가 튀어오른 거고, 저희도 이제 휘발유 내려면 엄청 이제 비싸진 상황인데, 근데 그 원유를 누가 받냐? 러시아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중국이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인도가 그걸 받는다고 하면 저는 좀 약간 놀랐던 게, 그럼 국제사의 여론이나 부담감을 이기고도 러시아 편을 들어주고 원유를 사는 그 인도의 입장은 뭔가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네. 이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여기 보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의 이와 같은 행위가 네. 신덜이라는 건 뉴델리거든요. 뉴델리하고 워싱턴의 관계를 갖다가 더 긴장시킬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을 자극시킨다? 그렇죠.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 우리 영상에서 잠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네. 러시아의 푸틴이 네. 코로나 시국에도 직접 네. 모디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인도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란 나라도 사실 굉장히 큰 대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국이 어떻게 보면 속성이라는 게 네. 미국과 아무리 긴밀한 관계를 갖고 군사적인 협력을 해도 네. 그렇다고 미국의 그 군사 안보 시스템 안에 완벽하게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때 당시 이제 러시아 푸틴도 이제 그 인도를 방문해가지고 군사 협력도 좀 강화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인도라는 나라는 또 우리가 입장에서 봐도 쿼드 가입국이잖아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거든요. 그러니까요. 쿼드 국가이니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도와 굉장히 밀접한 군사협력 안보하는 네. 그런 관계인데 동시에 인도는 또 러시아하고 또 이런 관계를 갖고 있고 근데 러시아는 중국하고 그렇게 깜보 관계인데 중국하고 인도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모르겠어요. 인도는 약간 친미고 파키스탄이 약간 친러 아닌가요? 파키스탄 친중이죠. 그러니까. 친중.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합종 연행의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제 자신의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특히 이렇게 대국 같은 경우에는 우방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맞으면 협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일종의 모디 총리의 실리주의?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게 예전에 좀 볼수 있을 것 한때 같아요. 밀었던 제3세계론? 그런, 너무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측면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좀. 아니, 그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죠. 인도도 이제 이득이지만. 그러니까 예. 여기서도 지적을 하듯이 이게 결국 인도하고 미국의 관계를 갖다 긴장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자 보세요. 네. 다음 자료 다시 볼게요. 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대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러시아가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인도에다가 S-500
대공 미사일, 러시아의 최첨단 대공 방어 시스템 S-500을 갖다가 팔 수 있다. 네. 자, 이거는 뭐예요? 딜인가요? 그야말로 군사적으로 네. 최첨단의 그 군사 무기를 갖다가 방어 시스템을 갖다가 이걸 네. 팔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S-500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실 수 있지만 ICBM을 갖다 요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첨단 우주 방어 시스템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을 격추할 수 있을 것으로도 추정이 되고, 극초 미사일 같은 경우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최첨단의 이런 무기인데, 요새 국정송 미사일이 좀 이슈라서 그게 방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게. 그걸 파괴시켜버린다는 네. 거죠. 쏴서 이제 요격해버린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최첨단의 그 군사 무기를 갖다가 이제 팔 수 있다. 그렇게 교류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긴밀하게 그걸 교류를 하는, 협력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네. 러시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인도를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인도는 겹치니까. 겹치기 때문에. 아. 이거 상당히 이건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인도하고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도 네. 지금 이런 상황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의외로 인도도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변수 중 하나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지금 3월 9일 날 우리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이제 매체에서 3월 19일 날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새 대통령 당선인이 쿼드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통화를 완성했다. 이제 이 얘기 나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17일 날 인도의 이제 모디 총리하고 통화를 한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쿼드 가입국의 모든 지도자들과 이제 통화를 완성했다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미국 바이든하고 10일 날 통화했고요. 일본 11일 날 그 총리하고 했고요. 호주 16일 날 했고요. 네. 인도하고 17일 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죠. 시진핑 주석하고는 통화를 아직 안 했는데 네. 지금 인도하고 쿼드하고 그 지도자들끼리만 지금 다 통화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시그널이야? 이런 그렇죠. 얘기지. 그렇게 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예.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이 통화 내용에서 이제 그 중국 매체에서 중시하는 거는 연합뉴스의 보도에 인용하면서 네. 얘기하는 게 한미 동맹을 이제 최우선시 하면서 이제 쿼드 가입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실용주의 쪽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인용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인도의 어떤 잠재력을 또 굉장히 높이 보면서 네. 이제 향후 경제라든지 좀 더 다방면에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네. 과연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네. 중국과의 이제 관계가 어떤 식으로 갈까, 이제 지금 예의주시해서 보는 측면이 있을 수 그 이전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사드가 가장 이슈였는데 지금은 그렇죠? 좀 쿼드가 좀 이게 한중 관계 이슈일 것 같아요. 동시에 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새 정부가 이제 지금 단면으로 네.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새 정부의 이제 외교 정책 방향 네. 이런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요, 이제 참고 소식에서 나온 얘기인데,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렇게 해서 얘기했어요.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은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지 않는다. 러시아 편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지해. 중립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중립을 네. 입장을 한다는데, 이제 러시아의 타스 통신에서 이제 네. 22일 날 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제 그날 이제 베트남을 이제 방문한 이후에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위기에 대해서 두 나라는 중립을 지키는 것을 이제 하겠다. 중립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두 지도자가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총들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베트남은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립을 지키고 이제 러시아 제재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어떤 단독의 이제 일방적인 어떤 제재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어떤 제한적인 어떤 조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승인하고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이 결국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통해서, 특히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인데, 방금 봤지만 이제 인도라든지 또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중립을 취하고, 혹은 심지어 인도 같은 경우도 자국의 어떤 이익을 통해서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보이는데, 자, 이런 와중에 이게 3월 23일 날 오전이었어요. 네. 3월 23일 날 같은 날, 네, 밤에 이 베트남 매체가 또 보도를 했어요. 그 베트남 국가 주석인 그 란저프, 그러니까 란저프 그 국가 주석하고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이 통화를 했다. 아, 베트남과 통화를.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베트남 주석이 윤석열 각하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축하한다.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방문을 정식으로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2022년에 그 또 베트남 그 주석이 또 한국을 방문해 주기를 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국방과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도 향후 이제 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지원, 네. 규모에 대한 투자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얘기를 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요. 이게 어제 거였고, 네. 이제 오늘이 3월 24일이잖아요. 네. 보면요. 아직 시진핑 주석하고는 통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뭐 최근에 기사 보면 그거를 뭐 주중대사 통해서 뭐 중재가 주중대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한 중국 대사를 통해서 약간 좀 주선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는데. 아, 그래서 이제 방금 지금 이제 여기 또 오기 전에 방금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제 아마 빠르면 내일 이제 통화를 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게 시기적으로 계속 밀린 감이 없잖아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제 보면 사실 중국의 이제까지 관례를 보면 이제 그 당선인 신분에서는 직접 통화를 한 적은 없고 실제로 이제 취임한 이후에 주로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이제 그랬던 경우가 많은데 아마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조금 이제 이례적인 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좀 이례적인 다른 정상들과는 계속 통화를 했으니까. 더더군다나 또 최근에 한번 보도에 의하면은 4강 대사 파견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만 보낸다라고 이제 한번 그렇게 보도가 한번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예민하게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 긴장감은 좀 높아졌다고 봐야 되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새로운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이나 방향, 스탠스와 관련돼서 하나의 경향성은 쿼드를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의 어떤 외교 역량을 좀 더 글로벌 차원에서 좀 더 영역을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좀 스탠스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아직 확실한 외교 방향이 나오진 않았지만 실무에 잡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현재 당선인의 어떤 그 공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분위기는 쿼드 중심으로 외교를 끌고 가지 않을 것인가라는 걸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 그것을 중국은 우려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 속에 중국이 조금 약간 빠지고 있는 물론 길게 좀 봐야겠지만 빠지고 있는 이런 약간 좀 이례적인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직 지금 현재는 그 정도까지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관전 포인트 같네요. 그러면 좀 마무리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박사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일단 한중 관계는 뭐 다음 시간 이어서 하는 거고.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쟁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어느 쪽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부가 과도기적인 상황이지만 좋다고 보시니까 인도 같은 방식이 있을 거고 뭐 중국 같은 방식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다른 국가의 방식이 있을 텐데 어떤 방식을 좀 취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우리 새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표방하는 게 실용주의 정책을 외교 정책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맞다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외교라든지 이거 볼 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 뭐냐면 우리 자체가 분단이 된 상태잖아요. 아, 그쵸. 그걸 생각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일본 아니라 어떤 나라를 보도 오늘 나온 베트남 보더라도 뭐 인도 대국 말할 것도 없죠. 일단 이 나라들은 분단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외교적인 방향을 잡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기가 좋은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단된 현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분단된 현실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예를 들면 군대라든지 이런 게 직접적으로 만약에 파견한다든지 이게 되다 보면 우리가 사실 정작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될 영역이 있잖아요. 저희는 안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우리 어떤 자체가, 나라보다도. 예. 우리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네. 어떻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외교 정책이라든지 방향을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실용주의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단된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는 다른 저희의 제약 조건이니까 그거를 잊지 않고 그거를 감안하고 어떤 전략을 짜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 우리는 사실 지금 자체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나 그렇습니다. 국가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신정부와 어떤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 새로운 정부를 중이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또 이거를 주중 관계를 한중 관계를 풀어갈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